10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요? 예, 중간에 15분 쉴 테니까 11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5분 쉬고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큰 제목인데 제가 어저께 교장님으로부터 굉장히 쉽게 해달라, 정보이 전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맹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시내는 관심 있는 미일방위 협력 지침이라든가 싸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군사 문제들. 그러나 흥미있는 걸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 다 나는 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쉽게 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고 슬라이드 준비한 이유는 쭉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동맹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쟁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화친이라는 말도 나오고 결혼 동맹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솔로몬이 궁전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히람 두로에서 당을 들여가지고 이제 배를 통해서 백향하고 들여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목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들여오는 그런 건축을 위한 동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군사동맹이죠.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와 같이 해서 상대방의 적을 갖다가 보통 에니미즈라고 하는데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에서 동맹, allia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맹이라고 그러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한미 같은 경우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죠.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53년 10월 1일에 상호 방위 조약 MDT라고 그러는데 보통 Mutual Defense Treaty라고 그러는데 MDT를 맺고 그 다음에 체결하고 나서부터 지금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래 지나서 발효됐으니까요. 사실상 62년 정도 됐죠. 상당히 오래된 동맹입니다. 지금 미국이 동맹을 맺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몇 개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자, 한국 있죠? 지금 있죠? 또 일본 그저께 미 방위도 지침됐죠. 아래가 와시트에서 산천지 또 어떤 나라가 있죠? 네? 필리핀 잘했고 또 대만은 동맹이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가 더 있어요. 아태 지역에서 필리핀 있고 중국 대만 아니고 호주, 싱가포르는 아니라 동맹어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라고 있어요. 타일랜드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데 대부분 사람들 태국하고 동맹관이 있는지를 대부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 굉장히 가깝고요. 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요. 미일 동맹이 그렇고요. 호주나 필리핀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북한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28,500명이라는데 주한미군이 와 있고요. 일본에도 보통 때 이제 4만 명 정도 있는데 물론 그게 우리가 정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정원 개념. 그럼 실제로 있는 숫자는 항상 다릅니다. 왜냐하면 훈련 때문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그때 있는 숫자는 아무도 모르고 그 미국 국방성만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르고요. 그만큼 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많은 주인미군이 와 있죠. 25,000, 28,000. 일본 같은 경우 38,000, 4만 명. 고함도 그렇고 그다음 오키나와에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이라는 의미로요. 북한이 점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의 핵이 얼마다 하는 숫자가 막 나오고 중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20개까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인 학자들이 몇 년까지 가면 100개가 될 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한 건 사실이고 자기 체제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가정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우리 신문에 자주 보시면은 미사일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를 발사하고 해서 거기다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북한을 건드리지 말라. 나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그걸 딱 바로 핵 억제라고 그러는데 억제 전략.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동맹을 말씀드렸는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1953년 10월에 있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어디 가셨어요? 여기 본문을 갖다 한번 여기 볼까요? 어디 가셨죠, 강의사님? 네. 우리 지금 한미동맹 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법적 체제가 바로 밑에 깔았습니다. 예, 거기네요. 예,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전문.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고 그냥 말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전문과 6개의 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왜 한미 동맹을 맺었는가를 쭉 카니서 라이트가 이거죠. 예, 여기 전문이 있고요. 1조부터 6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하고 그 다음에 11월 18일에 발표가 아니고 발표하면서 발효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 요새 우리 정부에서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하고요. 그 전쟁이 있었죠. 어떤 데는 이제 한국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세대죠. 6.25 전쟁이 언제 났는지. 요새 중고등학생들인가 봐요. 잘 모른대요, 언제 났는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3년에 저희가 정전협정을 맺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때 일본에 36년간 식민 지배를 있고 그때 해방될 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반대했던 말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북진 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을 하겠다. 우리가 36년 동안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어 있었는데 식민 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45년부터 또 5년 동안 계속 분단,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분단 상태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통일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런데 여기 정전협정이 많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가능한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2년 이상의 게임들이 짓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여러분이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용산에 가시면은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War Memorial. 제가 어저께 또 무슨 일에서 갑자기 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가보시면은 그 16개국 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지원국 5개국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왔던 나라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 왔는데 48개국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6.25 전쟁 때 참여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 36,500명 정도 실제로는 34,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장병들이 많이 죽고 거기 가보면은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 누구누구가 아까 순서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죽었고 그 다음에 보통 KIA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요.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KIA인데 영어로는 Killed in Action이라고 그래요. 전사자, 작전 중에서 액션이 작전인데 작전 중에 중사는 KIA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OW만 하죠. Prisoner of War, 전쟁코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하는 것들이 군대에서는 KIA, 키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키아라고 하면 KIA라고 그러는데 Killed in Action, 전사자,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 그 이름들이 전부 용산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민족, 만나보지도 못한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묘기가 있는데 워싱턴에 이번에 가시면은 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판초를 입고 가는 모습하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정말 한국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6,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켰는데 아시다시피 6월 27일인가 전쟁 나자마자 이틀에 그냥 미군이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가 팽창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자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 협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어요. 통일하겠다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6월 17일에 휴전 협정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반대해서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약 25,000명 정도의 그 반공 포로를 공산주의 반대하는 포로를 그냥 일방적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화가 났죠. 지금 뭐 이 협정을 다 깨려는 거냐.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용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MDT 같은 거, Mutual Defense Treaty를 막도록 한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리핀밖에 없었거든요. 필리핀하고 일본은 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주한미군이 나가더라도 계속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적 문서 이 MDT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군데만 보시면은 1조, 2조 있고 3조하고 4조 같은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일방의 정책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소리를 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이나 공통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3조, 4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타 당사국에 대한,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소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범위를 갖다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일방이 위협을 받았을 때 타국가는 같이 작전하면서 같이 대응한다는 것이 제3조에 있고요. 그래서 4조에 보시면은 이제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하게 된 건데요. 미 합중국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군 이를 수행한다, 수락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조의 그 6조는 만료, 여기 보시면은요. termination이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6조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 통과한 1년 후에 본조약은 이걸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문서죠. 이렇게 짧은 문서인데도 63년 전에 앞으로 몇십 년, 거의 100년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약을 내놓고 했는데 그만큼 이 문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한미 방위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연합사라든가 용산인 이런 체제 같은 것들이 모든 문서, SCM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만큼 가장 모법, 상위법이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가끔 필요하시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몇 월에 가세요? 7월 25일. 25일 비행기 타면 인천에 갔을 때 우리 약자를 코드로 ICN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뭐라고 그래요? 내리는 비행장은? 좀 뉴욕 쪽으로 갔어요? 워싱턴을 안 가고? 네, 뉴욕을 먼저. 그러셨구나. 저희는 뭐 항상 워싱턴을 먼저 가기 때문에 IAD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Airport Dallas인데 John Foster Dulles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달라스 공항이라고 달라스 국제공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읽으시면 달라스 국제공항하고 헷갈려가지고 혼란했는데 저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가 아니고요. 이건 워싱턴 DC에 있는 달라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John Foster Dulles의 이름인데 그쪽 IAD를 안 가시는군요. JFK 갔으면 아닌가 누워크 쪽이라든가 어느 쪽에서 모르겠네요. 가시면 어쨌든 들어오실 때라도 이 IAD라고 그러는데 약자로 International Airport Dallas 이걸 꼭 한번 보시고 오세요. 자, 하기 전에 동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약에서 한 130여 조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동맹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걸 한 두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북방 4개 나라하고 남방 5개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그 동맹을 맺고 거기 자기 조카를 구해내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동맹을 맺음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한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과 두로왕이 히람이 또 이제 동맹을 맺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건축을 위해서도 동맹을 맺은 적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 동맹이죠. 요새 말하면 정략 결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약에 보면은 동맹에 관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라든가 우리 아이성 전투에 보면은 기브온 산에 큰 산당이 있었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1000번째라는 곡이 나오죠.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럴 때 뭐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요. 예, 어쨌든 거기 보면은 영어로 뭐 discerning heart가 그렇게 있는데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네가 지식과 뭡니까?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장수까지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전투가 하나가 바로 이제 기브온 전투, 기브온 주민들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 체제의 변화. 아까 지금 말씀드린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쭉 바뀌는가. 그 다음에 한미 전략 동맹이라고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말, 포괄적인 말 다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의 과제는 뭐고 현안은 뭔가. 보통 과제라고 영어는 task라고 그러고요. 현안들은 이슈라든가 뭐 pending issues라고 말 쓰죠. 영어가 이 비슷한 것 같으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포괄적 국가안보. 그럼 이제 안보 위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컨벤셔널이라고 하고 뭐 트래디셔널만 다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통적 초국가적, 그러니까 non-traditional 비전통적인 위협이 있고 초국가적, 초국경이라는 말도 쓰고 transnational이라고 해요.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보 위협들을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해요. 테러 같은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역대 정부의 구상 중에서도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통일 대박도 얘기하고 통일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을 당장 믿더니 아니고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통일이 언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통일 대박론이라든가 통일 구성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핵 문제, 모든 문제 지금 핵심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일반적인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북한 문제 속에는 북핵 문제가 들어가겠죠. 근데 북한이라는 김정은 체제, 독재 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체계적 문제작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또 계속 빈곤이라든가 개방 계획을 안 하는 여러 가지 북한의 문제들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맹 체제라는 게 다행히 아니고요. 굵은 것만 말씀드리고 이따 50분부터 제가 10분 동안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그렇죠. 50분부터 한 10분 동안 질문 받고 11시부터 15분 동안 휴식하시고 그대로 다시 시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1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서 굉장히 잘 듣네요. 요즘 포인터를 듣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상호방위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요. 그 당시 혈맹이라고 그랬어요. 피로 맺은 동맹. 그래서 보통 blood forged alliance로 영어를 많이 쓰는데 뭐 blood alliance로 많이 있고 사실 그때 쓴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은 혈맹, 피를 보이면서까지 맹세한다는 혈맹 문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여호와와 이제 선지자랑 왕과의 약속을 볼 때 보면은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짐승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쭉 양쪽에 서로 이렇게 엎어지게 놓는다. 근데 여호와에서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걸 다 태우고 그런 게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제 번제도 그렇고 그런 걸 갖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언약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내놓을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혈맹이라고 하고 맹이라는 것 자체도 나중에 이제 한자를 열어보시면은 맹이라는 것도 보면요. 뭐 6달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날일에다 달월에다가 그릇 명자를 써요. 제가 한국 영어만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한자를 좀 쓸게요. 동맹이라는 게 보통 온라인에서 동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동이라는 같이 동자 함께라는 소리고 맹이라는 거는 무슨 장 같아요? 여러분 줄일 것 같아서 말씀. 요 글자가 뭐죠? 요거는 뭐고요? 자, 이건 뭡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 moon이죠.
이건 the sun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릇명이라고 그래요. 그릇. 베이스의 큰 그릇. 한자어는 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명이라고 하지 않고 동맹, 망이라고 해도 우리 맹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게 해와 달인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뭐 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플래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뭐 일단 특히 이렇게 해요. 이게 달 모양이라고 해서 문이라고 했지만 고기 육자 육단월별이라고 그러죠. 신체들 이 육자가 드는 거는 사람 몸하고 다 관련이 때문에 한자로 그래서 고기를 그릇 위에다 같이 놓는다는 원래 그런 뜻에서 나오니까 저기도 피를 흘려가지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맹이라는 거거든요. 동맹, 혈맹. 그만큼 옛날에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망론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 목숨을 내라도 좋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동맹이 가장 강한 것이고 우리가 동맹 말고도 여러 가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미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겠지만 동맹이고 전략적 동맹이라고 해요. 그 이제 전략적이라는 말이 왜 쓰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거 나오는데 중국과 한국까지 지금 오늘 오후에 김구 교수가 오도록 되어 있던데 참고로 자 한중간에 지금 어떤 관계가 맺어 있죠? 자 여기 미국이 있고요. 얘는 중국이 있다고 그럽시다. 지금은 자 한미 간에는 전략 동맹 앞에다가 포괄적 이런 말까지 이제 나중에 또 썼는데요. 포괄적이면 comprehensive 모든 걸 다 커버한다, 포괄한다. 근데 전략 동맹 그냥 동맹이 아니고 strategic alliance라는 말이 그냥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한미 간에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갖고 있고 반면에 중국과는 지금 중국과 가장 제1의 무역 대상국이죠. 그리고 세계에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불쌍하고 빠른 속도를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과 그럼 한국과는 무슨 관계죠? 일반적으로 제가 시간 갖고 같아서 빨리 쓰는 게 낫겠죠. 이따 이건 김원 교수한테 물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협력적 저 포괄적인데 협력적 코오퍼레이티브고요. 전략 동반자 관계 자 보세요. 세 가지 자 아까도요. 포괄적이다, 전략이다, 동맹이다. 핵심이라는 내용이 세 가지 되고요. 여기는 협력적, 전략적 말이 빠집니다. 동반자 관계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안 하지만 한 7단계인가의 관계가 있어요. 가장 센 게 동맹.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나중에 이거는 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반자 관계가 핵심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라고 영어로요. 저거는 alliance고 동맹이 아닙니다. 그냥 파트너십, 동반자다. 근데 이것도 전략 동맹이고 그다음에 cooperative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중국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누더라고요. 뭐 옛날에 자기네 뭡니까 조공을 받는 나라인지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몰라도 가까운 나라부터 다 달라요. 우리가는 한국과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 관계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일단 사드라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요번에 최근 전에 그 우리가 가입하기는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국 주도의 지금 은행을 만들기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IMF라든가 월뱅크 체제가 아니고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은행을 만들겠다. 그래서 AIIB라는 걸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행인데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우리는 중국에서는 아주 기초 투자 아트 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행이죠. 근데 이말은 황인데 아시아 기초 시설이 기초설비라고 했더라고요. 기초설비 투자은행 아트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협력도 있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동맹의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가 최근에는 이번에 방역력 지침도 그거 보면
사실 일본과 미국이 왜 가까워지느냐? 중국이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뭐래도 중국이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진전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에 다스리는 나라고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 이런 가치를 공유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중국도 계속 앞으로 바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한국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뭐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있을 때마다 꼭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 겪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도 똑같아요. 미국과의 동맹, 또 중국과의 무역관계, 이 사이에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신문에는 우리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투자를 위해서 해칭이라는 거 있죠. 아무래도 경영학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칭을 하는 겁니다. 해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양쪽에 위험을 부담해서 해는 겁니다. 해칭이라고 그러죠. 그 해칭에서 영어 해칭이 뭐죠? 원래 해칭의 뜻이 뭐죠? 여기 영어 전공하신 분들, 영어 전공 안 하신 분들 있죠?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해칭이라고, 해칭 전략이라는데 해칭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해칭 그렇게 그대로 쓰는 영어식으로 쓰는데 해칭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이죠? 영어 사전 보시면은 재빨리 벌써 이거 스마트폰 눌러보신 거 아니에요? 해칭은 뭐예요? 원래 뜻은? 영어 해치가 원래 울타리 갖다 해치라고 그래요. 펜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sitting on the fence라는 말 있지, 영어를 보면 펜스 위에 앉아있다. 양면을 다 본다는 거예요. 저기 오다가 자기 유전 쪽으로 또 내려는 거예요. 그것도 sitting on the fence라는 말 영어로 쓰고 해치도 이런 말이에요. 해치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위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분담하기 위해서 양쪽이 다 투자하는 것, 안전 투자하는 걸 갖다 해칭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 붙을 것인지 중국에 붙을 것인지. 지금 분명히 미국 강하고 미국이 리더십을 갖고 있고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 많은 경제학자들 일들이 미국의 GDP를 중국이 언제까지 앞지른다고요? 들어보셨어요? 대충? 지금 세계에서 1, 2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2, 2가 중국입니다. 차이나고 세 번째가 재팬입니다. 지금요. 네 번째가 독일이죠. 이 GDP가 작년 말까지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의 GDP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기 학생. 열심히 보시나요? 네? 대충. 비슷하게. 볼파크 피겨라도 좀 한 거라도 좀 보세요. 금액은 잘 모르겠고 세계에서 한 22%로 얘기하고 자 그럼 제가 드릴게요. 몇 백만 달러일 것이다. 몇 천만 달러다. 아니다. 몇 억,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일 것이다. 대충 GDP가. 그 빌리언 달러 맞습니다. 10억 단위인데 미국이 80억, 80조, 단위가 억이 아니고 조, 빌리언. 빌리언이 가만히 있어봐. 10억이죠? 트릴리언이겠지? 그래. 실질적으로 조금 넘어요. 600 얼마 작년만 해도 17조. 17 트릴리언입니다. 빌리언이 아니죠. 알았죠? 자, 중국이 얼마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비슷하게 맞추네. 제가 이렇게 정확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오르겠죠. 현재 실적가 막 오르고 있어요. GDP 상승했죠. 작년 IMF는 뭐 8조 4천 몇백이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길지 않았는데. 자, 일본은요. 일본은 한국은 우리나라 어느 정도예요? 우리 인구 5천만에서 곱하기 1인당 얼마라고 그래요? 지금
2만 4천부 뭐 얘기하죠? 1조 넘죠? 1조보다 좀 넘죠? 자, 그래서 미국이 17조, 중국이 18조 넘는 게 그게 되고요. 4조. 중국의 일본의 GDP를 앞장선 게 바로 2010년이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란 후진국가가 어떻게 과연 일본에 놨느냐. 그게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됐어요? 강한 나라에 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미국 쪽에 붙는 거죠. 중국에 붙을 수도 없고 뭐 동아시아 번영, 홍영 한참 얘기했었는데 그건 일본이 주도하던 것이고 지금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죠. 모든 면을 봤을 때 인구도 그렇고요, 경제력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군사력도 점점 그렇고요, 그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도 사실은 딜레마를 다 갖고 있고 중국과 이런 협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미국하고 더 붙은 거죠. 그래서 미일 신동맹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은 안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도 다 알고 있고요. 중국이 그것을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중국은 그런 전쟁한 나라가 아니고 패권 국가도 아니다. 전쟁을 안 한 나라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중국의 전략가들이 괜찮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중국이 위협이 되는 나라다. 나쁘다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강력한 나라에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사람 옆에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뭐 다는 공식적으로 아닙니다만 많은 학자들 보면 중국 위협면 중국 등장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일본으로 가겠어요? 중국 가겠어요? 중국으로 갔죠. 그래서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거를 다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제가 큰 배경을 말씀드려서 이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맹도 말씀드리고 국가안보도 그렇고요.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고민을 안고 지금 우리 국가안보 또 국방정책 외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한미동맹 체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사 78년 11월 7일에 있었던 한미연합사 컨바인드 포서스 커맨드라는 거예요. 창설해가지고 지금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엔 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정전이라든가 전시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이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정지만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소규모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가 일본 내에 7군데가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제죠. 유엔사 체제라는 게. 비록 적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전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UNC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도 받고 심사도 하고 허락도 하게 되어 있고요. 한미 간에는 한미 안보협의 SCM이라는 게 군사위원회라는 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작권 같은 데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평시작전 통제권은 저희가 1994년에 우리가 받아들여왔고 또 그 다음에 전시작전 전환 연기를 작년에 다시 하기로 했죠. 사실 전작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여러분은 인터넷에 떠오르는 걸 다 맞다고 보지 마세요. 굉장히 튀기게 왜곡되게 쓴 것도 많고 또 북한이 사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믿으시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전쟁 상태거든요. 대치와 근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북한 쪽에서 그 인터넷을 갖다 사이버 위협 공격을 한다든가 해킹 같은 걸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우리가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 방법이 이제 비대칭적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대칭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되니까 비대칭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방지하고 이기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핵무기 같은 거, 비대칭적, 그다음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래 내가 그럼 니네 생물무기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작은 나라. 그다음에 뭐
미사일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의 위협이 있고 요번에 그 미일 간의 방위협력 지침도 보면은 그 한반도 전쟁 수역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또 미사일 여러 가지 다량살상 무기 위협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했죠. 자, 뭐 우리 94년에 그때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게 있었고 한때 북한에 경수료를 지어주고 1년에 50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무산됐어요. 그 다음에 포타라고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이라는 게 2003년부터 4년까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뭐 기지사 이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거리 관계 계획 그리고 주한미군 전략 증강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I라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미 안보 정책 구상 Secure Policy Initiative라고 SPI 2005년부터 13년까지 있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협력적 자주 국방이라든가 국방기획 2020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9.11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전지구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 이번에 뉴욕 가시면 새로 진 거 보시겠네요. 가서 새로 진 거요. 저는 못 가봤는데 트레이드 센터에 새로 진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 지금도 여전히 음모론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중앙일보는 음모론에 대해서 캐스 서스티니가 그 교수가 굉장히 자세하게 쓴 게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conspiracy라는 게 왜 나오는가 아주 쭉 썼는데 일반적으로 conspiracy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이제 근거 없이 자꾸 믿게 되는 이유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미국이 그다음부터 해세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냈고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전 연합사 해체하기로 했다. 이거를 해체했던 합의를 갖다 철회하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난주에도 신문에 잠깐 나왔을 거예요. 4월 말에도 보시면은 그 KIDD라는 KIDD라는 게 있습니다. Korea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많은 15개 중 한 4개 정도 큰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일 때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줄였어요. 하나로 통합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워싱턴에 있었던 키드 회의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 끄는 것이 자, 키드에서 여기 기존 핵 확장 억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휴대해서 핵 문제 어떻게 핵을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어떻게 막고 대응할 것인가 핵 확장 억제와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핵 억제를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노에서 이걸 일원화해가지고 하나의 그 DSC라는 것 한미 억제 전략위원회라는 걸 출범해서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인데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UNC는 계속 존속되고 있고 역할이 변경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전략동맹.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한미 간의 그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맹에서 전략동맹이라는 전략의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넣었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아마 전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동맹이었을 텐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그런 동맹 관계를 맺어달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저희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것을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가치동맹, 그리고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2009년 6월에 중요한 그 비전 선언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미래 비전 선언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 확대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 미래 비전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고요. 여기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거기란 정상 간의 미래 비전 선언에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한미 국방 협력 지침이라는 걸 했어요.
어제 보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미일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 한미 국방 협력 지침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고, 자, 그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까 전략동맹 이랬는데 포괄적인 말을 앞에 하나 더 수식을 넣었어요. 좀 더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다.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 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국정기전은 경제부,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되어 있고, 국가안보 목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화의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국가안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반도사이고요. 그다음에 동북아에서는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한다. 자, 한반도 차원, 동북아 차원, 글로벌 차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전략 기조 보시면은 튼튼한 안보 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신뢰의 전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중요한 선언을 하나 했는데요. 2013년 5월 여기 바로 한미일 60주년 하는 그때 아마 와싱턴에서 그때 기념 만찬에서 했던 선언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다, 이 지표로 기능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FTA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동 비전에 기초해서 앞으로는 계속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북한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든가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 세계적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심화하겠다. 확대와 심화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strengthening하고 심화는 deepening이라는 말인데, 확대 심화는 참고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미일 동맹도 확대하고 심화한다. strengthening, deepening이라는 말을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보면요, 한국과 일본이 하는 것들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패러라게 거의 같은 사람 담당하고 있고, 일본 담당 아무래도 일본이 좀 크니까 일본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한국이 특히 뭐 일본도 그렇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국 국가 간에 서로 비교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어떤 걸 싫어하는가, 뭐를 요구하는가. 최소한 일본하고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미국 나름대로 자기네 국익에 따라서 또 현실주의에 따라서 약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되려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동맹 국가인데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괄적 전략동맹에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고요. 자, 동맹 과제 뭐 요거 한두 장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4분까지네요. 그러면 이따 요거 마저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10분 동안 5분 동안 정도 질문을 받고 했죠. 자, 제가 동맹 말씀드렸고, 미국이라는군요. 또 미국의 최근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화태 재균형 전략이라고 신문에서 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 전략. 뭐 영어로 하면 pivot to Asia라는 말도 쓰고 rebalance to the Asia Pacific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기서 정책이라도 외국 전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 사람, 두 사람, 3명.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늘 안 오셨나요? 오늘 연주라고. 내려오면 좀 되죠.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영어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전혀 다른 다양하게 많으시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질문을 받고 제가 11시까지만 하고요.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질문이나 좋아요. 지금 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 뭐 중국 관련된 것은 이따 기분 교수 오시면 뭐 여쭤보면 될 것 같고, 한미 동맹 60년도까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 들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기 그냥 슬라이드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죠? 평소에 공부했던 거. 저는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동맹이라는 게 되게 전통적인 그런 안보를 당부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5개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좋은 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는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솔직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그런 솔직한 한국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위치, 보통 전략적 위치라는 말도 쓰는데 가치가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가치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아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 질문해 볼게요. 우리 김동진 학생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있다? 아니면 내려가고 있다? 요새 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에게는 중국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본 포함해서 한국까지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한국이 그 사이에서 좀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잘, A 플러스는 하지만 A 정도 줄 것 같아. 잘 말씀 잘했어요. 그 대중국 견제라는 게 아무래도 있고 또 놀랍게도 일본 견제도 있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도 그런 말 해요. 우린 미국 사람도 일본 편만 드는 것 같은데 주한미군도 그렇고 주한미군이 없을 때 한일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과거 역사인식 반성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입장이 다른데 미국이나 중지자가 빨라졌을 때 과연 하겠느냐. 이건 미국 인식입니다. 우리는 관계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은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 물론 가장 중요한 대북 무력 공격에 대한 남침에 대한 억제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 그 가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동북아 쪽에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특정 국가는 아니지만 그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많이 썼던 것이 미국은 정말 이 아태 지역에서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정직 어네스트 브로커라는 말을 썼었고요. 옛날에. 그리고 요새는 이런 평화라든가 안정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가 밸런스 역할을 해보겠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국가가 어떻게 그 밸런스가 되겠는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금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일 때 조금이라도 웨이트만 있어도 그것도 균형을 잡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라고 했는데 지금 국제정치학에서 내용은 국제정치학에서는 작은 국가는 사실 밸런스 역할하기 굉장히 어렵죠.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도 역할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김동작 선생님 잘했고.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치죠. 저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하세요. 예, 오랜만에 질문하려니까 떨려서요. 요즘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신동맹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좀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 과거사의 문제와 그다음에 미국과의 동맹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연신 신문에서는 한국의 외교가 오리무중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한미 동맹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고 과거사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일본 연구 실장으로도 근무를 하셨던 경력도 봐서 저희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애매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희가 과연 지금 이렇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국가여서 큰 국가들 사이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찍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선택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먼저 저는 국책연구기관이고 그래서 뭐 정부 입장 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부의 관련 연구소 또 외교부도 보면은 우리 언론에 나온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도 어디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여론에 따라서 그걸 향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익과 이제 여론과 사이에서 굉장히 딜레마를 갖게 되죠. 저는 외교부 나름대로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언론에 안 나온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 그것이 materialize가 안 됐을 뿐이지. 정부가 당연히 그 모르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북한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통일 문제도 되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러면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는 다르죠. 인간관계에서도 보고 남녀 학생들 관계에서 보면은 당연히 타협하고 쉽게 지나갈 때 그렇게 안 돼요. 과거사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사를 잊고 미래 지향까지는 뭐가 나쁘냐. 미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워싱턴에서 한 발언도 주로 그 사람 대상이 미국과 일본 간의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위안부라든가 이 동북아 이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하고 우리가 희망컨대 그래서 8.15쯤에는 이제 아베가 미국에서 했던 발언과 좀 다르게 이쪽 아시아, 중국과 한국, 필리핀 이런 많은 국가에 끼쳤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죄했으면 좋겠다. 아마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식으로 바람도 자꾸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 며칠 됐죠. 27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29일 했던 거였죠. 29일에는 주로 미국 오디언스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한 건 사실이고 일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그 대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원전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못한다는 굉장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경에서 큰 지진이 나면 동경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가끔 떠오르는데 그거에 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네팔뿐만 아니라 많은 이 태평양 연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 지질학자들은 언젠가 이런 큰 대규모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다만 시기만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전혀 달라.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지진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일본 사람은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워싱턴도 가시고 우리 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일본도 한번 짧게라도 갔다 오시고 그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미국은 예를 들어 한 열흘 2주 가신다면은 미국 한 엿새 갔다 오시고 오시다가 일본 이틀, 중국 한 이틀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가서 왜 일본 사람들이 저러는가 한번 일단 보세요. 일본 사람들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그쪽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를 가해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 동경 대공습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폭격이 와서 일본에 18만인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불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 이런 것들 가보시면은 원인은 저희가 제공해놓고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국민에게 안 가르쳐줍니다. 자기네가 당한 거 이런 것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만도 정말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런 가해자 피해자의 아주 복잡한 이중성 컴플렉스 어느 나라 다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놀랍게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판하죠. 일본 전체 사회가 지금 보수화, 우경화가 되고 있고요. 아베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일단 그 다수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있고 특히 경제가